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지배한 AI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정치행정, 법률, 경제, 경영, 사회,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기능을 잘 알고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서의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서 시대를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바로 이러한 변동 여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히 이제 공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석박사에서 이제 대학의 교수로 또 사이버대 총장을 봉직하면서 이런 법률 행정을 공부하고 또 시스필 문단에 등단해서 문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을 집필을 했고 시집 수필집도 한 10여 권 집필해서 한 30여 권 책을 출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문학인들이 또 작곡자들이 보고 제 시집을 갖고 음악을 작곡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림금강산 작곡자 최영섭 선생이 내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자 김기웅 선생이 3곡을 해서 15곡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 유명한 성악 교수들이 또 가수들이 불러서 지금 많이 발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도 15곡이 등록이 돼서 지금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화, 예술 분야까지 관계하다 보니까 특히 AI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특징적인 분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좀 우리가 살펴봐야 AI의 그 의미를 더 깊이 넓게 알 수가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AI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뭡니까? 정보통신기술, ICT 시대죠. 인공지능, AI 시대,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언제입니까? 19세기 초죠. 공장이 생성되던 시기입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 후반, 전기 동력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이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20세기 중반,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세계를 하나로 정말 묶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 사람들이 보고 답변에 글을 달아주는 거 보니까 정말 큰 영향을 이 인터넷 시대, 유튜브라든가 디지털 이런 매체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를 잘 분석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행정 분야의 전문 자격사들은 국민들의 행정적 욕구를 알아야 돼요. 사법부에 있는 분들은 사법 그런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 경영 분야에 있는 분, 또 그쪽 분야를 알아야 됩니다.
입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경쟁자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사의 자기의 현재 상황이나 고객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모르고 어떻게 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30분석은 물론 애티튜드, 바로 도전정신, 창의성, 진취적 열정, 고객 지향적 마인드, 독립성, 객관성, 정신력, 체력,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건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행정 분야, 법률 분야를 강의할 때 우선 강의하더라도 그 고객 대상에 맞아야 되지 않아요? 또 고객 상담을 하더라도 고객에 맞는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뭡니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고객이 오면 고객의 욕구를 진단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죠. 진단. 노리지. 그러려면 문제 해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술, 바로 고객 면담, 진단 지도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수학 분석을 잘해야 된다. 강점과 약점, 나의 강점과 약점,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opportunity, 바로 기회를 잘 포착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없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저는 특히 요즘에 국가 전문 자격사 중에 그 행정 분야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특히 그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AI에서 디지털 행정 발전을 위한 디지털 행정에 관해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구두로 문자로 받아도 되니까 아수급이라고도 보통 약해서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그냥 금방 답변이 와요. AI 답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디지털 행정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첫째, 디지털 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요. 또 2점, 효율성, 투명성, 디지털 행정, 접근성 등 디지털 행정의 장점을 소개하고, 도전 과제, 보안, 기술적 제한. 사실 디지털 행정이라도 어떤 제한성이 있잖아요. 한계가. 인력 교육 등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해야 된다. 또 성공적인 사례, 국내외, 이런 것들도 갖고 연구해야 된다. 또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행정에 활용되는 기술을 소개해야 된다. 바로 챗GPT를 또한 AI, 이런 기술을 소개해 줘야 되죠. 또 미래, 디지털 행정의 미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걸 딱 요약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정부 각 기관에 또 이제 우선 중요한 중심 행정 그런 기관인 행정 발전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선도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한번 그 디지털 행정에 관해서 이제 그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정부 로드맵. 그렇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똑한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사회 선도해야 된다.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도 나와서
개인정보도 상당히 보호해야 됩니다. 범정부 공동 활용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된다.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해야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파일럿이나 챗GPT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또 유튜브 사용을 통해서 어떤 행정 기능, 발전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고 있느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및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며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제정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민원 상담 처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캡컷 활용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챗GPT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챗GPT 또 이런 얘기가 AI에서 여러 가지 구글 사이트에서 이런 앱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중심적인 AI에서 많이 활용되는 중심적인 것 챗GPT라고 있죠. 이것은 2022년 초에 훈련을 마친 GPT 바로 3.5 시리즈 모델에서 조정되었습니다. 3.5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챗GPT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생성형 AI, 오픈 AI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는 거죠. 대답을 생성시키는 거죠. 그렇죠? 생성형 AI.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GPT에서 G는 뭡니까? 제너레이티브. 영상을 만들고 보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감정까지 읽어내는 것입니다. T는 뭡니까? 프리 트레인. 사전에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인류 모든 문서를 사전에 학습하고 인공지능까지 서로 학습, 생성,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전에 학습하는 P. T는 뭡니까? GPT에서 T는 트랜스포머, 확률을 의미하죠.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지능 시대에 도달했는데 정부에서는 AI 통한 디지털 행정 발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사법부에서는 법률신문을 보니까 AI 재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도 AI 통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수필 문단에 등단해서 문학 창작 활동을 하다 보니까 AI가 시를 써줘요. 저도 이번에 AI에다가 한번 가을이 되니까 가을에 관한 시를 하나 써주세요 했더니 멋지게 하나 써주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를 보면은 인간의 뜨거운 감성 이런 것은 좀 미흡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종교계에서도 사회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AI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인공지능 AI가 교회 역할까지 하고 뭐 설교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떤 신처럼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인공지능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27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이 목회자가 똑같이 될 확률은 0.1도 안 된다 하는 그런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이제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AI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으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인내력, 감내력을 갖고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도 해야 하므로 인공지능은 목회자 기능은 할 수 없고 목회의 비서로서 역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실버성교회 갈렙부에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거북 IT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9월 가을 학기부터는 강의에서 어떤 주제로 하냐, AI를 비서로,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를 인간의 비서로 활용하는 길, 그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챗 GPT 이 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앱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계속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AI 이런 챗 GPT도 배워보고 또 저 나름대로 해보고 있지만 뭐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컵 이 앱에서는 어떤 그 문자를 통한 대화 소통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시 한 편을 사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음성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힘드니까 코파일럿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기본 챗봇으로 AI 챗 GPT 기반의 AI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챗 GPT-4 사용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와 OCR 기능을 포함한 멀티모달 모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다양한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중 수노는 사용자가 입력해서 작사, 작곡도 노래까지도 불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음악까지 제가 문화예술에서 이제 작사하고 또 작곡자들에서 음악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까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작사 작곡할 때 보면은 제가 일일이 작사할 때 작곡자와 협의해서 작사의 어떤 그 행과 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 글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연구해서 서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는 할 뿐, 그러나 인간의 감성은 미흡하다, 이런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행정 지도자나 법률 지도자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경제 경영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고객을 설득하고 그런 바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신뢰를 갖고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요즘에 소크라테스, 뭐 테스형 이런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3대 철학자죠. 플라톤은 바로 정의관을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플라톤의 정의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인간을 설득하는데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는 뭐입니까?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그렇죠? 해당 분야 정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교수가 어디 가르치려면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파토스,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학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사 자격증도 당시에 받았습니다. 학부 다닐 때 2급 정교사 자격증 받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교수법을 배울 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와서 실습도 나갈 때, 첫째 모티베이션 시간에 한 4, 50분 강의라면 5분 동안에 완전히 청중을, 대상을, 교육생을 바로 설득을 해야 된다. 감성적으로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흥미있는 얘기를 딱 잡아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고객을 설득할 때는 그게 필요하다. 감성의 호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다. 진실한 성품, 신뢰성. 설득 방법 중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사기성이라든가 어떤 모험성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문학 창작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작가들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물론 작가들은 되게 감성을 강조하잖아요. 감성에 호소해서 감성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 특히 시 같은 거 집약해서 아주 그냥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다 한마디 더해서 강조했습니다. 에토스. 누구나 봐도 그 작품은 신뢰할 수 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정말 좋은 글이다.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정치인도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말, 행정하는 사람도 모든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돼요. 법률, 경영,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그렇습니다. 고객들,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저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 물론 행정에 관한 전문자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라고. 또 이제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당시에 이제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 이제 물론 시험 봤죠. 그렇게 이제 신청하라고 해서 초창기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한 3개월 교육받고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받고, 실제로 국내 기업도 진단 100개 기업, 진단지도 100여 개 기업, 또 중국에도 한 20여 개선 다니면서 또 경영 전략,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성장, 시장, 현장들. 근데 사실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이제 통일 문제, 행정 문제, 경영 문제 이런 것도 강의를 해봤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기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여러 곳에 가서 했습니다만, 항상 갈 때마다 정말 이런 교수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신뢰, 믿음을 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제 이름이 박완신입니다. 완전한 완전 믿을 신자인데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제가 그렇게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낳자마자 이름을 이제 면에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종교란 종자에 믿을 신자라고 신고를 했는데, 면서기가 어떻게 신고 받으면서 이제 그 호적에 올릴 때 가운데 획 하나를 띄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한 완전 믿을 신자가 됐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름 부르는 이름 그대로 그냥 불렀어요. 불렀는데 고등학교 때 호적 등본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호적 등본을 띄다 보니까 내가 전혀 부르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이 완전한 완전 믿을 신자로 됐어요. 종교라는 종자 믿을 신자인데 그 뿌리 그 핵 하나를 띄어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완전한 완전 믿을 신자가 이것도 아주 그냥 그렇게 띄어내서 한 것이 나에게도 적합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름 그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쭉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도 내가 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히 저는 교회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바로 형통함의 복을 받는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잘나가고 잘되고 못되고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부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AI 시대 또 디지털 시대에 제가 이러한 챗GPT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 문제, 정치, 법률,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창조적 변동 여건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기능을 수행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